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마당 끝을 스치며 오래된 집의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시에서 지내던 서윤은 먼지를 털며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쓸쓸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내려온 길이라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집 안에는 고요만이 가득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거실 구석에서 고양이 바미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짐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밤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미는 대답하듯 짧게 울고는 창가로 올라가 바깥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뒷산 언덕 위에 작은 봉분, 아버지의 묘가 보였습니다. 바미는 그날 밤에도 계속 울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녀석이 유난히 창문 근처를 맴돌며 뒷산 쪽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낯선 집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그녀는 묘 쪽에서 들려오는 흙 파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가자 바미가 묘 앞을 정신없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밤아, 그만해. 서윤이 소리쳤지만 바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광기가 서린 듯했고 발톱은 흙을 헤집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겨우 고양이를 안아 올렸지만 손끝에 닿은 흙 속에서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전등을 비추었고 묘 한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낡은 쇠조각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 넘겼습니다. 야생동물이라도 파헤쳤겠지. 고양이가 뭘 안다고 그래? 이장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쇠조각을 씻어보니 그 위에는 희미한 영문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책상 위에 그 쇠조각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바미의 낮은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커튼 사이로 보이는 묘를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묘비를 스치며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빛이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마을길을 따라 서윤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깨끗이 닦아낸 쇠조각, 어제 묘에서 발견한 그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서의 작은 문을 밀고 들어가 형사에게 쇠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흥미로운 듯 그것을 받아들고 루페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군용 인식표네요. 그런데 좀 오래된 겁니다. 형사는 짧게 말했다. 서윤은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주인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는 그녀의 물음에 형사는 조회는 해보겠습니다만이라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지서를 나섰습니다. 점심 무렵 하늘은 흐렸고 공기에는 습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뒤 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인식표는 30년 전 실종된 김태호 중사의 것입니다.
수학이 넘어 형사의 말은 짧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태호 중사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날 저녁 마을의 오래된 주점에서 서윤은 노인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탁자 위 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정수랑 태호는 한 부대였지.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정수가 갑자기 제대했어. 그 말은 서윤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낡은 군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슨 단추, 바랜 사진, 그리고 김태호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내용이 거의 지워진 종이 한 장이 있었고 가운데 미안하다는 글자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바미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며 봉투 위 글자가 다시금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새벽 안개가 걷히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식표와 함께 복사해온 실종자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록 속 이름 김태호 중사. 아버지의 군 시절과 겹쳐지는 그 이름이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서윤은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마을회관이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노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일은 있는 게 좋아. 괜히 파헤치지 마. 한 노인이 말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릴 적 자신을 귀여워하던 주점 주인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술병을 닦던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죽었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짧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오래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묘 쪽을 바라봤습니다. 묘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바미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묘비 아래쪽에 흙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서늘한 기운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서윤은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군 기록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 조회서를 작성했습니다. 진홈-83 작전 관련 자료 열람 요청. 서윤의 손가락은 떨렸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기밀 해제 불가. 관련 자료 없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의도적인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구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숨긴 거야. 그날 밤 묘 주변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바미는 묘 앞에 앉아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춘 빛 속에서 흙더미 사이로 녹슨 총알 2개가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손끝을 떨며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울었고 묘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고 누구도 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마을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바미는 그날도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진실을 묻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듯 길고 낮게 이어졌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를 향한 바미의 울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CCTV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서유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묘는 고요했지만 새벽 3시쯤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건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누군가가 삽을 들고 묘를 파헤치고 있었죠. 서유는 숨이 막힐 듯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곧장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묘는 이미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봉분 한쪽에서 금속 상자가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상자는 낡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열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덜컥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빛바랜 사진 여러 장과 피 묻은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박정수와 김태호 중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거칠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난 그날을 잊지 않겠다. 서유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쥐고 마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다니 불길한 일이지. 박정수 씨 묘에서 그런 게 나왔다니 믿기지가 않아. 서윤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입을 닫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밤이 찾아온 주점에서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들어서자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파헤치게. 죽은 사람 얘기는 묻어두는 게 맞아.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마다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한 장에는 아버지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뒤 배경은 김태호 중사의 실종 기록에 나온 장소와 같았습니다. 서유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아버지가 감춘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지붕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바미는 창가에 올라 묘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아야겠어요. 창밖에 달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방 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유는 기차 안에서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자 그녀의 눈동자에도 피로와 결심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국방기록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탐사기자 최재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 내부의 비리를 취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서윤이 내민 군번줄과 사진을 본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재훈은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진홈-83 작전.
그게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임무였어요.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내부 고발자 제거 임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태호 중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 중사는 그 작전의 폭로자였어요. 최 기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엔 작전 실패, 실종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 작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정황상 내 아버지는 그를 숨겨주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와 함께 국방기록원에 들어간 서윤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파일에는 박정수 임무 종료 후 자진 제대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수기로 써내려간 문장이 하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지 못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윤은 경찰에 정식으로 묘 발굴 요청을 냈습니다. 며칠 후 산 중턱에 파헤쳐진 묘에서 두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이 신중히 DNA를 분석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 구는 아버지 박정수, 그리고 또 하나는 김태호 중사였습니다. 서윤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 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던 그 모습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덮은 게 아니라 구한 거였군요. 그때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뉴스가 터졌습니다. 화면에는 산 중턱에서 발굴된 두 구의 유골과 군 인식표 사진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군 기밀 작전 진원-83 관련 유해 두 구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서윤은 텔레비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곧 전국으로 퍼졌고 박정수라는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군 내부 비리를 덮은 영웅인가, 은폐의 공범인가. 언론은 양쪽으로 갈라졌고 세상은 한동안 그 이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에게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의 이야기였고 진실이었고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 서윤은 조사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수 의사를 밝히던 중 실수로 떨어져 사망. 짧은 문장 하나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문장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감싸 안은 사람이었습니다. 김태호 중사를 숨기고 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묘에 김태호를 함께 묻은 이유, 그것은 속죄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한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윤은 기자 최재훈과 함께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사진, 조작된 작전 기록을 모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뉴스는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진원-83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서윤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 카메라 플래시, 박수 소리가 뒤섞였지만 그녀는 그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윤은 마치 긴 싸움을 마친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비추며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긴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고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편히 잠든 듯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진짜로 자유로워졌어요.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며칠이 지나자 세상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고 방송에서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윤은 버스 창가에 얼굴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았고 논밭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싸움을 끝낸 사람처럼 피로에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내리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과 먼 산의 윤곽이 낯설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하늘은 파랗게 맑았고 그 속에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예전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묘 앞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새로 꽂은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꽃을 고쳐 세우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은 모두 드러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묘비 앞에는 김태호 중사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돌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듯 고요했습니다. 그 옆에는 바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감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마지막 한 문장은 여전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녀는 그 문장을 입술로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산등성을 넘어 묘 위로 비쳤습니다. 그 빛은 두 이름을 따뜻하게 감싸며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미움도 의문도 모두 흙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아버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미는 옆에서 작게 울더니 묘비 옆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흰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눈시울이 다시금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평안하세요.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산새들의 노래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서유는 고양이 바미를 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묘비 위의 빛은 천천히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한 세대의 진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마을엔 다시 일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비추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닫고 고양이 바미를 불렀습니다. 바미는 서윤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헤어짐을 아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다녀오자, 바마.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묘소는 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새로 자란 풀잎이 묘비를 감싸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서유는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서 바미는 묘비를 향해 다가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인 것처럼 천천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묘비 앞에 놓인 낡은 군모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빛바랜 그 군모엔 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는 김태호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후 가족이 다녀가셨나 봐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유는 군모를 묘비 앞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바미는 그 옆에 앉아 꼬리를 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낮고 길었으며 마치 이별의 인사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묘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리고 바미도 고마워요. 그녀의 말에 바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고양이는 묘비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서윤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가 마치 아버지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묘비 위로 내려와 두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며 묘비 위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종소리 같은 새 울음이 들렸습니다. 바미는 그녀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음을, 그리고 진실이 이제 완전히 평화 속에 잠들었다는 것을.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산길을 따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뒤로 돌았습니다. 묘비 위에 흩날리던 꽃잎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와 바미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